세계 최고의 학문 전당 하버드 대학교, 그곳의 언어학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레이엄 교수의 이 한마디에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죠. 작은 나라의 문자가 최고라고? 평생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자란 저 에밀리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디지털 대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아버지와의 갈등, 내면의 혼란을 겪으며 저는 평생의 편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 에밀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평범한 미국 학생이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한글을 만나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90년대 초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셨는데 그때 겪으신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에 대한 불평을 자주 들려주셨거든요. 동양 문자는 비효율적이고 배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서양 중심적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와 라틴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굳게 믿었고, 다른 문자 체계는 그저 불편한 대안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버드에 입학해서도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최고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제 편견을 더 강화시켰던 것 같아요. 언어학을 전공하면서도 제 시선은 항상 서구 언어에만 맞춰져 있었죠. 그리스어의 체계적인 구조, 라틴어의 역사적 영향력, 영어의 세계적 지배력.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가을 날씨였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영향 수업 첫날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유명한 그레이엄 교수님의 강의였죠. 강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레이엄 교수는 인상적인 백발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는데 그분의 첫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공부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글입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한글이라고? 저 작은 나라의 문자가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그레이엄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옆자리 친구에게 작게 속삭였죠. 또 다른 정치적 올바름을 위한 과장된 찬사인가 보네. 그때 처음 마주친 눈빛이 있었어요.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지민이었습니다. 제 말을 들었는지 그녀의 눈빛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묘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전 금세 무시하고 강의에 집중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철저히 언어학적 원리에 기반한 문자 체계였죠. 저는 펜을 돌리며 내심 비웃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겠지. 15세기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지민이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교환학생 지민이에요.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제 평소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아니요, 사실 전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수업 과제니까 듣는 거죠. 지민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그녀는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한글은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니까요. 그 순간 저는 묘한 도전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 한번 제대로 반박해주자. 세계 최고라는 그 문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한글의 허점을 찾아내 다음 수업 시간에 보여주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도전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도서관에 도착한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된 논문과 책들을 뒤적이며 한글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반박 자료를 찾는다는 목적이 뚜렷했지만 점점 제 호기심이 자극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 유일에 설계된 문자. 이 문구가 여러 학술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의도적으로 창제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반드시 우수하다는 법은 없지. 다음 날 수업 시간 그레이엄 교수는 한글의 자음 체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어떤 문자든 단순화된 형태는 결국 비슷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레이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에밀리. 하지만 한글 창제 당시의 문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 설계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발음 원리를 연구하여 체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민이 다시 다가왔어요. 에밀리, 오늘 질문 정말 좋았어.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그런 의문을 가져. 나도 처음에는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외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거든. 그래? 그럼 나한테 설명해 줄래? 왜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제 말투는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호기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지민은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민은 노트북을 꺼내 한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봐, 한글은 모아쓰기가 가능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지. 이런 구조는 정보 압축에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데? 모든 알파벳 문자는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잖아. 지민은 인내심 있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맞아, 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 라틴 알파벳처럼 일렬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2차원 공간에 배치하는 거지. 이게 독서 속도와 정보 처리에 엄청난 이점을 줘. 그리고 한글은 자모조합으로 8,000개가 넘는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검색했어요. 그래? 그럼 중국어 한자는 어때? 수만 개의 문자로 더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잖아.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자는 엄청난 표현력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만 수천 개의 문자를 외워야 하니까.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만 24개면 모든 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 배우기 쉽고 표현력도 뛰어나고 논리적 구조도 갖추고 있지.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열등한 동양 문자의 이미지와 지민이 설명하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한글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는 서구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건 변함없어. 결국 문자의 가치는 그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거 아닐까? 지민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현재 영어의 영향력은 대단해. 하지만 그건 문자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 이유가 크잖아. 대영제국의 식민지 확장,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같은 것들 말이야. 문자 자체의 과학성과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그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지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걸까? 아니야, 분명 한글의 한계점도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북미 원주민의 문자 체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체로키 문자에 관심이 갔습니다. 세콰야라는 사람이 만든 이 문자 체계도 짧은 시간 내에 문맹률을 크게 낮췄다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이거야. 한글만의 특별한 점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에 흥분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체로키 문자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만약 체로키 문자가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걸까? 그 의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버드 언어학부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더 찾던 중 체로키 문자가 현재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최근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초기에는 문맹률을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성과 확장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이었죠. 그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5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사용되고 발전해왔는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믿어왔던 서구 중심적 사고방식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에서 저는 체로키 문자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그레이엄 교수가 한글의 효율성을 설명할 때마다 제 손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자신감 있게 펼쳤죠. 교수님, 한글만이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19세기 초 세콰야가 만든 체로키 문자도 비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해율이 급증했고 신문과 책이 출판되었죠. 그레이엄 교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에밀리. 체로키 문자는 분명 놀라운 사례죠. 하지만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근본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준비했던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둘 다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둘 다 문맹률 감소에 성공했고요. 그레이엄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왜 오늘날 체로키 문자는 소멸 위기에 처했을까요? 반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견고하게 사용되고 있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어젯밤에 발견한 바로 그 약점을 교수님이 지적하셨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지 문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의 원주민 정책이 체로키 문화를 억압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도 비슷한 역사적 도전에 직면했었죠.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 기간 동안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해방 후 한글은 빠르게 부활했습니다. 문자의 내재적 가치와 설계가 그만큼 견고했기 때문이죠.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세계화 시대에 영어가 가장 중요한 건 변함없잖아요.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지민이었어요.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허락하자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아쓰기가 가능해 정보 압축률이 뛰어나고 인공지능이 인식하기에도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의 세계적 영향력은 인정하지만 기술적 우수성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바로 그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효율성에 대해서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분명히 체로키 문자는 좋은 반박 사례였는데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게다가 지민의 디지털 환경 이야기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지민이 다가와 자리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 체로키 문자 사례는 정말 흥미롭더라. 지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내가 한글을 반박하려고 했는데 왜 칭찬하는 거야?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언어학도로서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건 중요하잖아. 나도 많이 배웠어. 사실 체로키 문자의 역사는 정말 가슴 아프지. 뛰어난 문자 체계였는데 역사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녀의 솔직함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체로키 문자가 지금 소멸 위기라는 보고서를 봤어.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언어와 문자의 생존력이 중요한 거야. 한글은 정말 다행히도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어. 모바일 키보드에서도 타이핑이 편하고 화면에서 읽기도 좋거든. 저는 순간 궁금증이 생겼어요. 너희는 어떻게 휴대폰으로 한글을 입력해? 자판이 복잡하지 않아? 지민은 자기 휴대폰을 꺼내 한글 키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보통 두 가지 방식이 있어. 3벌씩이랑 2벌씩인데 나는 2벌씩을 써. 자음과 모음의 배열이 논리적이라 배우기 쉬워. 저는 그녀가 빠르게 문자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정말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저항감이 있었습니다.
지민이 제 표정을 읽은 듯 했어요. 아직도 의심스러워 보이네. 내일 수업에서 디지털 효율성 테스트한다고 했잖아. 그때 직접 비교해보면 어떨까? 선입견 없이 데이터로만 판단해보자고. 저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공정한 비교라면 나도 좋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글 입력 방법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영상이 많았는데 대부분 일주일 만에 한글 마스터하기, 하루 만에 한글 읽기 같은 제목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쉬울까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권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그렇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한 영상을 클릭했어요. 미국인 유튜버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었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을,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입니다. 놀랍게도 영상을 보는 30분 동안 저는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구조가 생각보다 논리적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솟아났어요. 만약 한글이 정말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견해를 쉽게 바꾸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 수업에서 있을 디지털 효율성 테스트가 모든 것을 결정할. 다음 날 아침 수업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강의실 앞쪽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레이엄 교수님 옆에는 낯선 여성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될 것 같네요. 제 동료 김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버드-MIT 공동 언어공학 연구소의 디렉터십니다. 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글, 영어, 중국어를 중심으로요. 저는 긴장됐어요. 지민과의 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신념이 도전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타이핑하고 음성 인식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각 언어별로 모국어 사용자 3명씩 필요합니다. 지원자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영어 테스트 그룹에 배정되었습니다. 당연히 지민은 한국어 그룹으로 갔고 중국 유학생 3명이 중국어 그룹을 맡았죠. 첫 번째 실험은 타이핑 속도였어요. 각 그룹은 동일한 내용 약 300단어를 자국어로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빠르게 타이핑했고 다른 영어권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영어 평균 45단어분, 중국어 32단어분, 한국어 52단어분. 김 교수님이 결과를 발표하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어가 가장 빠르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김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글자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타자 횟수가 영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또한 자음과 모음이 논리적으로 배열된 한글 키보드는 타이핑 효율성을 높입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다음 실험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각 언어별로 음성 인식 정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각자 기기에 대고 주어진 문장을 읽었고 AI가 이를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영어 인식 정확도는 91%, 중국어는 84%, 한국어는 97%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죠. 한글은 발음과 표기가 규칙적으로 일치하는 문자입니다. 따라서 AI가 학습하고 인식하기에 매우 명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반면 영어는 같은 철자도 다르게 발음되거나 같은 발음이 다르게 철자화되는 경우가 많아 AI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지민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제 이해하겠지? 라는 온화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처음으로 내 신념에 진지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데이터는 명백했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어가 가진 불규칙성과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지민이 곁에 걸어왔습니다. 에밀리, 어때? 오늘 실험 재미있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흥미로웠어. 사실.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였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나도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려웠어. 수루와 도가 다르게 발음된다는 게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반면 한글은 보면 바로 읽을 수 있고 들으면 바로 쓸 수 있어. 그녀의 말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요. 평생 영어 사용자로서 저는 영어의 불규칙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큰 장벽이었을 거예요. 반면 한글은 체계적인 구조로 학습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거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래.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보통 유치원 때 한글을 마스터해.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통 일주일 안에 읽기를 배울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까? 처음으로 저는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완전히 설득된 것은 아니었지만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는 도서관 스터디룸으로 들어갔고 지민은 한글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총 24개의 기본 자모로 이루어져 있어.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지. 그녀는 하얀 종이에 기본 자음과 모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음 기억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 니은은 혀가 위진몸에 닿는 모양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상징을 조합한 거야.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한글이 단순한 소리 기호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담긴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자음의 형태가 발음 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의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이 돼. 같은 발음 위치지만 더 강한 소리를 내지. 이런 체계가 다른 자음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저는 연필을 들고 처음으로 한글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규칙성을 이해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2시간 동안의 스터디 세션이 끝날 무렵 저는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모두 익혔고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에밀리, 정말 빨리 배우는데? 내일도 계속할래? 지민이 기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좋아. 제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한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제 세계관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계속해서 한글 자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얘기하셨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그 이야기들이 제 인식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 그 생각이 저를 밤새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전공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지민과의 약속을 위해 캠퍼스 카페로 향했어요. 어제 배운 한글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고 더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 여기야. 지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스터디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불렀어. 괜찮지? 3명의 한국 학생들이 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지민이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서울대에서 온 교환학생 유진, 그리고 하버드 MBA 과정의 태현, 음대 피아노과 수진이야. 저는 갑자기 긴장됐어요. 어제는 지민과 둘이서 편하게 공부했는데 갑자기 4명의 한국인 앞에서 서툰 발음을 보여줘야 한다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한국어 인사를 해봤어요. 4명 모두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와, 발음이 정말 좋은데? 유진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지민이 설명했어요. 에밀리는 언어학과 석박사 과정이야. 어제 처음 한글 배웠는데 정말 빨리 습득했어. 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왜 한글을 배우고 있지? 사실 처음에는 반박하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온 교육과 배경에서는 항상 서양 문자가 우월하다고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수업에서 실험해보니 정말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제 솔직한 고백에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더 반갑게 반응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정말 멋져요. 사실 우리도 한글의 과학성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외국에 나와서야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스터디 세션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규칙을 이해하자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가는 기역과 아의 조합이고 하는 히읗, 아, 니은의 조합이에요. 지민이 설명했어요.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끝에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에밀리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니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와, 에밀리는 정말 언어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 하루 만에 이 정도라니.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그런데 태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에밀리 생각에는 한글과 영어 중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해? 순간 긴장됐어요. 아직 제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거든요. 글쎄요. 영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세계 문학과 학문이 많은 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한글은 구조적으로 정말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떤 문자가 더 우수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각각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와 문자는 결국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니까요. 그의 균형 잡힌 시각에 공감했어요. 사실 이전에 저였다면 즉시 영어의 우월성을 주장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 지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문화원에서 한글날 특별 전시회가 열려. 같이 가볼래?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역사를 더 배울 수 있을 거야.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좋아, 정말 가보고 싶어. 그러나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왜 갑자기 한글에 이렇게 빠져드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평생 지켜온 서구 중심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그게 불편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한글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글의 역사적 중요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글 창제 당시의 문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15세기에 그런 민주적 가치관으로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재평가받고 있다는 최근 연구들도 발견했어요. MIT 연구진이 문자 인식률과 디지털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로 평가했다는 논문도 있었죠.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에밀리, 잘 지내니? 논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에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항상 아시아 문화에 대해 부정적이셨고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을 좋지 않게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논문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고 있어요. 오, 그래?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겠구나. 제 입에서 자동적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사실 모든 문자에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는 약간 긴장된 톤이었어요. 에밀리, 너 설마 동양 문화에 너무 빠져드는 건 아니겠지? 내 경력을 생각해야지. 서양 언어학계에서는 그런 연구가 크게 인정받기 어려워.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전 그냥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선입견 없이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정말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매력에 일시적으로 빠진 것뿐일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은 더욱 심화된 내용이었어요. 그레이엄 교수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진화와 적응성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문자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기술, 문화,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울이죠. 오늘은 디지털 시대에 각 문자 체계가 어떻게 적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영어, 중국어, 아랍어, 한글 등 주요 문자 체계의 디지털 변환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한글이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장 수월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디지털 코딩에 적합합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 언어의 이진법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컴퓨터 시대부터 한글 구현이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과제가 주어졌어요. 2명씩 짝을 지어 특정 문자 체계의 디지털 적응성에 관한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저는 지민과 팀을 이루었고 우리는 한글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 찾으면서 시작할까? 지민이 제안했어요. 우리는 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의 컴퓨터화 과정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했어요. 1980년대 초기 워드 프로세서부터 현대의 AI, 음성 인식까지 한글은 각 단계에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최근 MIT와 스탠포드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었어요. AI 언어 학습에서의 문자 체계 효율성. 비교 연구에서 한글은 학습 알고리즘이 인식하고 처리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제가 감탄했어요. 인공지능마저 한글을 더 쉽게 배운다니.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이야.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기계 학습에도 유리하거든. 우리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논문을 구상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초안을 완성했는데 제가 쓴 결론 부분은 몇 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내용이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지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문자 체계다. 이는 그 구조적 과학성과 체계성이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날 우리는 완성된 소논문을 발표했어요. 영어, 아랍어, 중국어 등 다른 팀들도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저희 팀의 발표가 가장 많은 질문과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레이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수업에서 당신이 한글에 대해 보였던 회의적인 태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양 중심적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의 영향도 컸고요. 하지만 직접 연구하고 배우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학문의 진정한 자세요. 선입견을 넘어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에밀리의 지적 정직성이 인상적입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매력에 빠진 것뿐일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에밀리, 내 지도 교수님께 메일을 받았단다. 네가 아시아 문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레이엄 교수님이 아버지에게 연락했다니. 아버지는 하버드 언어학과 동문이셨고 가끔 지도 교수님과 연락을 주고받으셨거든요. 네. 한글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 것 같아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에밀리, 난 네가 서양 언어학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랐어. 내 장래를 위해서도 주류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를 해야 해. 아시아 문자 연구는 글쎄, 좋은 자리를 얻기 어려울 거야.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억눌렀어요. 아버지, 전 그냥 학문적 호기심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게 학자의 기본 자세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데 이제 제 학문적 관심사가 아버지의 기대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 경력에 대한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서구 중심적인 학계에서 아시아 문자 연구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글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보다 안전한 연구 주제로 돌아가야 할지. 제 안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에서 지민을 만났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보고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걱정돼 보여.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와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민은 조용히 듣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고민 이해해. 하지만 한 가지만 묻자면, 지금 네가 느끼는 학문적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 그게 정말 가치 없는 거야?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지난 몇 주간 느꼈던 지적 흥분과 발견의 기쁨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고 넘어서는 과정은 제게 큰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민이 덧붙였어요. 학문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해. 아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한글 같은 연구 주제가 오히려 미래에 더 중요해질 수도 있잖아. 그녀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내면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학문적 진실과 호기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한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되 더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아버지도 인정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우려와 제 호기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선택이 제 학문적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였어요. 다음 날은 약속대로 지민과 함께 한국문화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공존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보스턴 시내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한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날 특별 전시회라 관심이 많아. 특히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 한글이 주목받고 있거든. 전시장에 들어서자 3개의 섹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의 탄생, 한글의 진화, 디지털 시대의 한글이었죠. 우리는 첫 번째 섹션부터 차례로 관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탄생 섹션에서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해설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당시 한자는 너무 어려워 교육받은 양반층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거든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문맹퇴치와 민주적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15세기에 이미 대중을 위한 문자라는 개념을 실현했다니. 유럽에서는 그 시기에 여전히 라틴어가 지배적이었고 대부분의 민중은 문맹이었는데 말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전시장 한쪽에는 세계 각국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관한 평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마이너스 제프리 샘슨, 케임브리지 대학 언어학 교수. 한글은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장점만을 결합한 독특한 문자 체계이다. 마이너스 클로드 아제주, 프랑스 동양학 연구소.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제 마음속에는 점점 확신이 자라났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결합된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요. 한글의 진화 섹션에서는 시대별로 변화해온 한글 서체와 사용 방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한글 보존을 위한 지식인들의 노력이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제국은 한국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비밀리에 한글을 연구하고 표준화 작업을 계속했죠. 이것이 훗날 해방 후 한글 부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민이 덧붙였어요. 내 할아버지도 그때 한글학회에서 활동하셨대. 비밀리에 사전 편찬 작업을 하다가 체포되기도 하셨어. 저는 문화의 억압과 저항에 관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테마이기도 하지만 한글을 통해 본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 수호 의지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디지털 시대의 한글 섹션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글의 디지털화 과정과 현대 기술의 적용을 보여주었거든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와 한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인식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구조와 논리적 체계가 기계 학습에 이상적이기 때문이죠. 전시장 마지막에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한글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재해석한 작품들이었죠. 전시회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땠어? 지민이 물었어요. 정말 놀라웠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화, 역사, 철학이 담긴 종합 예술이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 지민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단순히 실용적 도구가 아닌 문화적 자부심으로 여기는 거야. 문화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의 갈등, 제 내면의 혼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내가 한글에 관심을 갖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셔. 서양 중심의 언어학 연구를 기대하셨거든. 나도 처음엔 그런 편견이 있었고, 지민은 진지하게 듣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밀리, 학문에는 경계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추구하는 게 학자의 본분이잖아.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요. 진정한 학문이란 선입견 없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했습니다. 고마워, 지민. 내 말이 맞아. 이제 나도 더 넓은 시각으로 언어를 바라보고 싶어. 카페를 나와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한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에게도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민과 그녀의 친구들이 만들어준 학습 계획을 따라 기본 표현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과학성과 논리성에 더욱 감탄하게 됐어요.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 수업 기말 프로젝트로 저는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심화 연구를 선택했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던 어느 날 그레이엄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에밀리, 한글 연구에 깊이 빠져든 것 같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특히 한글이 AI와 기계 학습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연구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책상에 앉으시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당신 아버님께서 제게 연락하셨어요. 딸의 연구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밀리는 훌륭한 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고요. 선입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요. 그 말씀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학기에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수업을 개설할 예정인데 당신이 조교로 함께 했으면 해요. 한글에 관한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영광이에요, 교수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그레이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 연구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다고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학문적으로 방황하는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레이엄 교수가 내 연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나도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요,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학문도 마찬가지지.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나 보다. 그날 대화는 제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어요. 아버지의 이해와 그레이엄 교수님의 지지, 그리고 지민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통찰,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담긴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이 여정은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학기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그레이엄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 수업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발표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해졌는데 운명처럼 제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웠고 지민의 도움으로 특별한 마무리를 계획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과 몇몇 다른 학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어요. 아마도 그레이엄 교수님의 인기 수업이라 그런 것 같았죠. 저는 앞자리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역사적 영향, 아랍 문자의 서예 예술, 중국 한자의 상형성. 모두 훌륭한 연구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에는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에밀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강의실에 약간의 웃음과 놀라움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 과학과 예술의 조화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영어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까지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AI와 기계학습 분야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첫째, 구조적 명확성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명확한 형태와 규칙으로 조합되어 컴퓨터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둘째, 정보 압축성이죠.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효율적인 정보 저장과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학습 용이성입니다. 한글의 논리적 체계는 사람뿐만 아니라 AI도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발표를 이어가며 저는 제 자신이 변화한 것을 느꼈어요. 몇 달 전에 저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은 더 넓은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결론적으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과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결합된 문화유산이자 디지털 시대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준비했던 특별한 순간이었죠. 슬라이드에는 제가 한글로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선물이자 인류의 자산입니다. 제 서툰 한글 필체였지만 정성을 담아 썼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한국어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레이엄 교수님이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에밀리, 정말 뛰어난 발표였어요. 학문적 깊이와 함께 개인적 성장까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가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작은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강의실을 나서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셨어요. 그레이엄이 내 발표가 오늘이라고 알려줬어. 한번 와보고 싶었단다. 발표. 다 보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어, 에밀리. 네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오랜만에 본 것 같구나.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사실 내가 좁은 시각으로 널 판단했던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학자로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항상 말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러지 못했어. 우리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90년대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본인의 시각을 좁게 만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한글 학습 과정에서 깨달은 점들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배우고 경험하면서 제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학문의 자세란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에밀리. 그날 저녁, 지민과 한국 친구들이 제 발표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아버지도 함께했고 놀랍게도 그레이엄 교수님과 김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한국 음식을 나누며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밤은 깊어갔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그레이엄 교수님이 저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셨어요. 에밀리, 다음 학기부터 당신을 조교로 맞이하게 돼 기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김 교수님과 제가 공동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비교 연구라는 주제예요. 당신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물론이죠. 꼭 참여하고 싶어요. 학기가 끝나고 저는 지민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글의 고향을 직접 방문하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그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몇 달 전에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문화와 지식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장시키는 여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며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